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 그런데 요즘 부산에서는 마트가 사라진 자리마다 어김없이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롯데마트가, 홈플러스가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빈 땅엔 수백 세대짜리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사람은 해마다 수만 명씩 빠져나가는데 집은 계속 지어집니다. 도대체 누가 그 집에 들어와 사는 걸까요? 오늘 그 텅 빈 아파트가 가리키고 있는 부산의 진짜 정체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도시가 늙으면 건물이 헐립니다. 그런데 부산은 반대입니다. 사람이 빠져나간 자리에 새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동네에서 매일 장을 보던 그 큰 마트가 어느 날 문을 닫습니다. 주차장은 텅 비고 간판은 떼어집니다. 얼마 뒤 그 자리엔 현수막이 걸립니다. 분양 시작, 수백 세대 새 아파트.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싶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는 이게 한두 곳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도시 곳곳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롯데마트 금정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2022년 6월에는 홈플러스 가야점이 불을 껐습니다. 2023년에는 연산점과 해운대점이, 그리고 2024년 2월에는 서면점까지 차례로 셔터를 내렸습니다. 부산 시민이 매일 드나들던 익숙한 마트들이 줄지어 사라진 겁니다. 그것도 한가운데 가장 번화한 자리에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빈 땅은 어떻게 됐을까요? 금정점 자리엔 386세대 아파트가 올라왔습니다. 이름하여 더 폴금정입니다. 가야점 자리엔 49층 972세대 주상복합이 섰습니다. 연산점 자리엔 39층 522세대 대단지가 들어섰습니다. 마트 한 곳이 사라질 때마다 수백 세대 아파트가 그 자리를 정확히 채워넣은 겁니다. 마트는 빠지고 아파트가 채워집니다. 마치 정해진 공식처럼 반복됩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을 느끼셨을 겁니다. 집을 이렇게 많이 짓는다는 건 보통 사람이 몰려든다는 뜻입니다. 새 식구가 들어오고 학교가 차고 거리가 북적인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부산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부산 인구는 2024년 말 326만 명이었습니다. 1년 만에 324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해마다 2만 명이 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2만 명이라는 숫자,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웬만한 군 하나의 인구입니다. 작은 도시 하나가 해마다 통째로 부산에서 지워지고 있는 셈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빠르게 떠나는데 집은 거꾸로 계속 올라갑니다. 남천동 메가마트가 사라진 자리에, 마린시티 홈플러스가 사라진 자리에, 부산 시민들이 매일 지나치던 그 풍경 위로 똑같이 아파트가 솟습니다. 이걸 그냥 재개발이라고 부르기엔 어딘가 위화감이 듭니다. 도시가 살아있다면 마트가 떠난 자리엔 더 큰 상권이 들어서야 정상입니다. 일자리가 늘고 사람이 모이고 거리가 북적여야 맞습니다. 그런데 부산이 채워넣는 건 상권이 아니라 콘크리트입니다. 활기가 아니라 언젠가 빈집이 될지도 모를 새 아파트입니다. 생각해보면 섬뜩한 풍경입니다. 사람이 모이라고 짓는 집이 사람이 떠나는 도시에서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마트는 사라지고 아파트만 올라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충격적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그 많은 새 아파트에 들어와 사는 걸까요? 사람은 해마다 수만 명씩 빠져나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빠져나가는 사람과 새로 짓는 집, 이 두 숫자는 분명히 서로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집을 채울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먼저 부산을 떠난 사람들의 뒷모습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답을 찾으려면 한 세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바로 청년입니다. 부산의 15세에서 29세 청년 인구는 2024년 사상 처음으로 5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불과 10년 전인 2014년만 해도 67만 3천 명이었습니다. 67만에서 50만, 청년 17명 중 1명꼴이 아니라 무려 17만 명이 한 세대 만에 사라진 셈입니다. 이건 도시 하나의 청년이 통째로 비어버린 규모입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떠나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부산을 빠져나간 청년에서 들어온 청년을 뺀 숫자,
그러니까 들어온 사람보다 떠난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은지를 보겠습니다. 2020년에는 그 차이가 6,2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8,550명까지 늘었습니다. 빠지는 구멍이 해마다 더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산 청년들이 노력을 안 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떠나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게 보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직접 물어봤기 때문입니다. 부산시 조사를 보면 청년 10명 중 2명이 부산을 떠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떠나려는 이유, 그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일자리였습니다. 일자리 때문에 떠난다는 청년이 약 70%에 달했습니다. 집값도 문화도 친구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열의 7이 일할 곳을 찾아 짐을 쌌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떠나려는 청년이 가고 싶어 한 곳, 그 75.2%가 수도권이었습니다. 4명 중 3명이 서울과 경기, 인천을 향했습니다. 일자리가 모여있는 곳으로 청년이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 숫자들을 한 줄로 풀어보겠습니다. 부산 청년 10명 중 2이 떠나려 하고 그중 7은 일자리 때문에 떠나며 그들의 4명 중 3이 수도권으로 향합니다. 다시 말해 부산을 비운 건 청년의 게으름이 아닙니다. 일할 자리가 없어서 떠밀리듯 고향을 등진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밀려난 게 아니라 능력을 펼칠 자리가 없어서 떠난 겁니다. 실제로 떠난 청년들의 목소리는 한결같습니다. 괜찮은 일자리만 있었다면 고향에 남고 싶었다는 겁니다. 부산이 싫어서가 아니라 부산에 머물 이유를 도시가 주지 못했다는 고백입니다. 떠난 청년의 빈자리는 그래서 새 아파트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청년이 빠져나간 도시는 빠르게 늙습니다. 부산은 2021년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10명 중 2명 이상이 65세를 넘긴 사회라는 뜻입니다. 한쪽에서는 청년이 떠나고 다른 한쪽에서는 도시가 늙어갑니다. 두 흐름이 맞물리며 부산은 점점 더 빠르게 비어갑니다. 자,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트가 사라진 자리에 올라간 아파트, 그 집을 채울 청년들은 이미 도시를 떠난 뒤였습니다. 사람이 빠진 자리를 콘크리트가 메우고 있었던 겁니다. 빈 아파트의 정체는 결국 떠밀려 나간 청년들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의문은 따로 있습니다. 청년들을 떠밀어낸 그 좋은 일자리는 왜 부산에서 사라진 걸까요? 답을 찾으려면 시간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지금은 믿기 어렵겠지만 부산은 한때 대한민국 수출의 심장이었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1972년 부산은 전국 수출의 29.2%를 책임졌습니다. 신발과 섬유, 합판을 만들어 세계로 보내던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LG와 삼성도 이곳에서 처음 싹을 틔웠습니다. 그런데 그 비중이 1997년 말에는 4.4%까지 주저앉았습니다. 25년 만에 심장이 거의 멈춘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부산에서 태어난 기업들은 부산에 남지 않았습니다. 공장은 떠나고 본사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비워진 자리를 채워줄 새로운 큰 기업은 끝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88%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100대 기업은 2020년 이후로 단 한 곳도 없습니다. 0곳입니다. 1000대 기업으로 넓혀도 부산에는 31곳뿐입니다. 그중 가장 순위가 높은 부산은행조차 전국 111위에 그칩니다. 제2의 도시라는 이름이 무색한 성적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창원에는 그 지역을 먹여 살리는 큰 회사가 있습니다.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부산에는 도시를 떠받칠 향토 대기업이 보이지 않습니다. 좋은 일자리의 씨앗 자체가 말라버린 셈입니다. 이 차이는 결국 한 사람의 월급 통장으로 돌아옵니다. 수도권과 부산의 월 평균 임금 차이는 약 40만 원에 이릅니다. 매달 40만 원, 1년이면 480만 원입니다. 같은 시간 일하고도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벌어지는 격차입니다. 부산의 고용률은 17년째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일자리가 적고 있어도 임금이 낮습니다. 청년이 떠나지 않을 이유를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도시의 살림살이도 무너졌습니다. 한 지역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의 규모를 GRDP라고 합니다.
2021년 부산의 이 수치는 97.8조 원이었습니다. 같은 해 인천은 98.7조 원이었습니다. 부산이 인천에 따라잡힌 겁니다. 그것도 2년 연속으로 말입니다. 자, 이제 통계에서 눈을 돌려 거리로 나가보겠습니다. 진짜 끔찍한 통경은 따로 있습니다. 부산의 자영업자 수는 2021년 37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28.9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4년 만에 8만 명이 넘게 가게 문을 닫았고 사라진 겁니다. 8만 명이라는 숫자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부산의 자영업자 5명 중 1명꼴이 단 4년 사이에 자리를 접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식당이, 누군가의 카페가, 누군가의 평생 가게가 그 숫자 안에 들어있습니다. 부산대 앞 상권을 보겠습니다. 한때 청년들로 북적이던 대학가입니다. 이곳의 빈 상가 비율이 2024년 들어 25.6%를 기록했습니다. 상가 4곳 중 1곳이 비었다는 뜻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12.1%였습니다. 1년 만에 2배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공실도 암처럼 전이 됩니다. 한번 7에서 8%를 넘기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10%, 20%대로 번진다는 겁니다. 옆 가게가 비면 손님이 끊기고 손님이 끊기면 또 다음 가게가 문을 닫습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가 또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악순환입니다. 그렇다면 부산은 정말 희망이 없는 걸까요?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전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2025년 부산은 조선업 호황을 맞았습니다. 덕분에 제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24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1년 사이 1만 2천 명이 더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전국의 제조업 일자리가 21개월 연속 줄어드는 동안 부산만은 거꾸로 늘어난 겁니다. 분명 반가운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자리가 부산을 떠난 청년들이 원하던 바로 그 일자리일까요? 안타깝게도 거리가 있습니다. 청년이 바라는 건 본사가 있고 미래가 그려지는 자리입니다. 조선소의 회복만으로 그 빈자리를 다 메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마지막 동아줄처럼 붙들고 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덕도 신공항입니다. 부산은 이 공항을 동남권의 운명을 바꿀 마지막 동아줄로 여겼습니다. 새 하늘길이 열리면 기업이 다시 들어옵니다. 물류가 모이고 일자리가 생깁니다. 떠난 청년도 돌아옵니다. 그 그림 하나로 부산은 오래 버텨왔습니다. 2023년 12월 정부는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목표 개항 시점은 2029년이었습니다. 길고 긴 내리막 끝에 보이는 단 하나의 출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흐름이 뒤집힙니다. 2025년 11월 정부가 새로운 발표를 내놓습니다. 개항 시점을 2035년으로 미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29년에서 2035년, 무려 6년이 더 밀린 것입니다. 부산은 2번 울었습니다. 한 번은 떠나는 사람들 때문에, 또 한 번은 그들을 붙잡아 줄 거라 믿었던 그 약속이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희망이라 믿었던 카드가 손에 도착하기도 전에 저 멀리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부산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2031년 무렵 인천 인구가 부산을 초월합니다. 각각 약 310만 명과 309만 명, 불과 1만 명 차이로 순위가 뒤집히는 것입니다. 한 도시가 한 해 벌어들인 살림살이 규모를 뜻하는 GRDP는 이미 인천에 따라잡혔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부산은 인천보다 63만 명이 더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 격차를 인천은 10년 만에 거의 다 따라붙었습니다. 이제 인구마저 넘어서는 순간 부산은 오랫동안 지켜온 제2의 도시라는 이름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희망이라 믿은 공항은 2035년, 2위 자리를 잃는 시점은 2031년, 구원이 부착하기 4년 전에 부산은 그 이름부터 먼저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부산 인구는 2020년 336만 명이었습니다. 통계청은 2050년이면 251만 명까지 줄어든다고 봅니다. 30년 사이 85만 명, 웬만한 중소도시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는 규모입니다. 그것도 매년 조용히 한 사람씩 빠져나가면서 말입니다. 해마다 인구의 0.7%가 사라진다는 통계는 멀게 들립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30년 동안 쌓으면
도시 하나가 지도에서 지워지는 무게가 됩니다. 부산이 마련한 새 도시 에코 델타시티에서도 불안한 신호가 읽힙니다. 일본 건설사들의 발길이 끊기고 텅 빈 상가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사람을 채우려 지은 도시마저 빈자리부터 채워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부산만의 문제일까요? 시야를 더 넓혀보겠습니다. 한국 전체로 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72년 47.7%에 이를 전망입니다. 2명 중 1명에 가깝습니다. EBS의 한 자체 시뮬레이션은 그 무렵 50대가 버는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정이지만 그만큼 무게가 무겁다는 뜻입니다. 이 속도를 두고 뉴욕타임스는 한 칼럼에서 중세시대 흑사병에 견줄만 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수백 년 전 한 시대를 끝낸 그 속도에 빗댄 것입니다. 한 도시가 아니라 한 나라가 함께 줄어드는 속도입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에서 부산이라는 단어만 빼보십시오. 떠나는 청년, 사라지는 일자리, 미뤄지는 희망, 비어가는 도시, 그리고 사람 대신 들어서는 새 아파트. 이 문장은 더 이상 부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국의 수많은 지방도시에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부산은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낸 도시일 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익숙한 풍경을 다시 보게 됩니다. 마트가 사라진 자리에 올라가는 아파트. 그것은 동네가 새로워지는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빠지고 일자리가 빠진 그 빈자리를 콘크리트로 메우고 있던 소멸의 신호였습니다. 부산은 게을러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더 노력하지 않아서 떠난 것도 아닙니다. 좋은 기업이, 좋은 일자리가 하나둘 수도권으로 옮겨가는 동안 사람들은 그 거대한 흐름에 떠밀려 고향을 등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부산을 떠난 청년들에게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돌아온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괜찮은 일자리만 있으면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떠난 사람들조차 고향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머물 수 있는 이유가 사라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는 결국 아파트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새 건물은 올라가도 그 안에 불빛은 켜지지 않습니다. 도시를 채우는 것은 콘크리트가 아니라 결국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는 지금 어떤가요? 마트가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들어서고 있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동네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많이 남아야 10,000원이라던 상인들. 그 억울한 변명이 끝나기도 전에 속초 대포항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손님이 줄을 서던 황금 어항이 불과 몇 달 만에 먼지 쌓인 수조만 남았습니다. 1억 7천만 원이던 점포가 3번 유찰 끝에 6천만 원, 그래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속초 전체엔 손님이 넘치는데 왜 이 항구만 외면당했을까요? 오늘 손님들의 조용한 복수를 숫자로 보여드립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경제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먼저 한 항구의 옛 모습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2시간, 동해안을 대표하던 수산시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속초 대포항입니다. 2017년 서울에서 속초까지 길이 뚫렸습니다. 멀게만 느껴지던 동해가 2시간대로 성큼 가까워졌습니다. 그러자 손님이 몰려들었습니다. 주말이면 풍경이 늘 똑같았습니다. 회를 사려는 줄이 시장 입구까지 길게 늘어섰습니다. 가족 단위 손님으로 통로가 가득 찼습니다. 아이 손을 잡은 부모, 회 한 접시에 들뜬 연인들이 뒤섞였습니다. 수조마다 화로가 펄떡였습니다. 갓 잡은 생선 비린내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항구를 채웠습니다. 상인들은 즐거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기는 그냥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 동해안을 대표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황금어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항구를 다시 찾아가 보면 풍경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수산시장 4개 동 중 절반 넘는 점포가 비었습니다. 셔터는 굳게게 내려가 있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 곳곳에 임대 문의가 붙었습니다. 화로가 헤엄치던 수조에는 이제 물도 빠지고 먼지만 뽀얗게 쌓여 있습니다. 호객 소리도, 흥정하는 목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손님이 줄을 서던 그 자리가 통째로 텅 비었습니다. 숫자는 더 차갑습니다. 한 상인의 증언에 따르면 손님이 작년에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셋 중 둘이 발길을 끄는 셈입니다. 줄 서던 맛집이 어느 날 셔터터를 내린 것, 그 일이 점포 하나가 아니라 항구 하나 규모로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이상합니다. 길은 그때보다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차도 더 잘 들어옵니다. 손님이 오기엔 더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항구만, 유독 이 항구만 비었습니다. 바로 옆 속초 시내는 여전히 사람으로 북적이는데 말입니다. 불과 몇 달 사이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답은 한 장의 영수증에서 시작됩니다. 이야기는 작은 오징어 한 마리에서 출발합니다. 한 손님이 난전해서 오징어를 골랐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는 안 판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2마리부터. 그렇게 한 마리는 끝내 손에 주지도 못했습니다. 마리당 28,000원, 2마리에 56,000원이 결제됐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비싼가 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 횟집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같은 오징어 2마리, 거기에 서비스 회까지, 값은 2만원이었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오징어, 한쪽은 56,000원, 한쪽은 2만원, 약 2.8배 차이입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앞권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손님이 초장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돌아온 건 음식이 아니라 핀잔이었습니다. 더 시키지도 않을 건데 뭔 초장이냐? 초장 한 종지에 손님 취급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면서 정작 식사 중에는 다른 메뉴를 추가로 시키라고 집요하게 권했습니다. 더 팔 손님에겐 초장도 아까웠던 거죠. 손님을 손님으로 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가게는 어떻게 됐을까요? 8월 8일부터 31일까지 약 3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은 대국민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따로 있습니다. 장소를 속초 중앙시장으로 옮겨보겠습니다. 한 손님이 대게집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회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말이 바뀌었습니다. 베개만 된다. 바로 옆 테이블에선 회를 먹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24만 원어치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에 찍힌 금액은 36만 4천 원이었습니다. 주문한 적 없는 12만 원이 더 붙은 겁니다. 호텔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한 일본인 관광객이 7만 원짜리 방을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약이 일방적으로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청구된 금액은 37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방, 같은 날인데 5배가 넘습니다. 처음 한국에 온 외국인 손님에게 첫인상이 이랬습니다. 그 손님은 다시 올까요? 만행이 드러나고 증거가 남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같은 장면이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상인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그들의 대답은 한 문장으로 압축됩니다. 많이 남아야 10,000원. 이 변명,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원가가 오른 건 사실입니다. 2024년 우리 연근의 어획량은 84만 1천 톤, 1971년 이후 53년 만에 가장 적은 양이었습니다. 갈치는 26.6%나 줄었습니다. 뜨거워진 바다가 물고기를 쫓아낸 겁니다. 재료값이 비싸진 건 변명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어획 부진을 똑같이 겪으면서도 바로 앞 가게는 2마리에 2만 원을 받았습니다. 원가가 올랐다고 5만 6천 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한 마리는 안 판다고 우기고 초장 하나에 핀잔을 주고 24만 원을 36만 원으로 바꾸는 그 태도였습니다. 정보를 숨기고 손님을 평생이 아니라 한 번으로 본 겁니다. 파는 사람만 알고 사는 사람은 모르는 기울어진 정보를 이용한 거죠. 원가는 정직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신뢰는 그렇게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 한 번의 계산이 무엇을 무너뜨렸는가입니다. 자, 바가지 좀 씌운 게 그렇게까지 큰일이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한 끼 더 받아봐야 몇만 원입니다. 그런데 장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손님에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다시 오는 손님과 한 번 오고 많은 손님입니다. 단골은 또 옵니다. 친구를 데려옵니다. 가게를 먹여 살리는 건 바로 그 재방문입니다. 그런데 한 번 바가지를 쓴 손님은 어떻게 할까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대신 주변에 말합니다. 거기는 가지 마라.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가게에는 한 번 손님만 남습니다.
이게 왜 무서울까요? 재방문이 사라지면 입소문도 같이 사라집니다. 단골이 떠난 자리는 새 손님이 채워주지 않습니다. 오던 손님은 등을 돌리고 안 오던 손님은 나쁜 소문을 먼저 듣습니다. 들어오는 문은 좁아지고 나가는 눈만 넓어집니다. 한 번 손님만 남은 상권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라갑니다. 이 구조가 숫자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립니다. 대포항의 한 점포를 보겠습니다. 8평짜리 작은 가게입니다. 감정가는 1억 7,600만 원으로 매겨졌습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경매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입찰,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도 유찰, 세 번째도 유찰, 값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결국 6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감정가의 3분의 1입니다. 반값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겨우 주인을 찾은 겁니다. 이 숫자가 무슨 뜻일까요? 1억 7,600만 원짜리 자리가 3번을 거쳐 6천만 원까지 떨어졌는데도 그 가격에조차 선뜻 손이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장이 이 자리의 미래에 감매기기를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2013년 같은 규모의 인근 점포는 1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12년 만에 가격이 반토막 났습니다. 그것도 경매에 내놓고 3번을 유찰시킨 끝에 말입니다. 장사가 되는 자리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비어있는 점포는 한두 곳이 아닙니다. 수산시장 4개 동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불 꺼진 채 닫혀 있습니다. 임대문에 종이만 나붙어 있고 수조에는 먼지가 쌓였습니다. 남은 상인들의 말은 더 무겁습니다. 한 상인 증언에 따르면 여기 다 빚쟁이라고 합니다. 버티다 못해 밤에 조용히 짐을 싸 떠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뒤늦게 상인들도 움직였습니다. 2025년 12월 가격을 정직하게 붙이는 정찰제를 도입했습니다. 속초시도 나섰습니다. 그런데 한 번 떠난 민심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손님은 여전히 작년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회복은 더디기만 합니다.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다시 붙지 않는 그릇과 같습니다. 깨트리는 건 한순간이지만 되돌리는 데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 정작 속초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고속도로 때문 아니야? 서울에서 속초까지 2시간, 길이 뻥 뚫렸으니 사람도 돈도 다 큰 도시로 빨려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른바 빨대 효과입니다. 큰 빨대가 작은 컵의 음료를 쭉 빨아들이듯 길이 뚫리면 사람과 돈이 더 큰 도시로 빨려가는 현상이죠. 흔한 진단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길 뚫리면 다 빠져나가 망한 거다. 그럴듯합니다. 실제로 고속도로가 뚫린 뒤 내륙의 작은 상권들은 손님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진단에는 치명적인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속초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잘 됐습니다. 2025년 3분기 속초를 찾은 방문객은 787만 명, 1년 전보다 오히려 2.8% 늘었습니다. 1분기엔 549만 명, 5%나 증가했습니다. 설 연휴엔 어땠을까요? 빛의 바다 속초라는 미디어 아트를 보러 약 200만 명이 몰렸습니다. 무려 21% 증가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몰려듭니다.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길이 사람을 다 빨아갔다면 속초 전체가 텅 비어야 합니다. 그런데 속초엔 손님이 넘칩니다. 오직 대포항만 비었습니다. 빨대 탓이라면 설명이 안 됩니다. 같은 강원도 강릉을 볼까요? 강릉도 같은 고속도로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은 흥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머무는 시간입니다. 강릉을 찾은 사람들은 하룻밤을 잡니다. 1박 2일, 길게는 그 이상을 머뭅니다. 자고, 먹고, 또 씁니다. 반면 대포항은 어떨까요? 들렀다가 2~3시간 만에 떠납니다. 회 한 접시 먹고 사진 한 장 찍고 다시 길에 오릅니다. 여기서 빨대 효과의 진짜 의미가 드러납니다. 큰 빨대가 작은 컵을 빨아들이듯 콘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지나가도 멈출 이유가 없는 곳엔 멈추지 않습니다. 붙잡을 콘텐츠도 머물 이유도 무엇보다 다시 올 신뢰도 없는 곳, 그저 잠깐 들렀다 가는 중간 기착지, 바로 그런 곳이 빨려나가는 쪽이 됩니다. 길이 뚫리면 무조건 흥하는 게 아닙니다. 머물 이유가 없으면 길은 오히려 손님을 더 빨리 데리고 나갑니다. 대포항은 손님을 머물게 할 매력을 잃었고
그나마 들른 손님마저 바가지로 쫓아냈습니다. 그러니 답은 분명해집니다. 길이 사람을 데려와도 신뢰가 없으면 지갑은 열리지 않습니다. 대포항을 무너뜨린 진짜 범인은 고속도로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무너뜨린 신뢰, 그리고 손님을 붙잡지 못한 항구의 무력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결코 속초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대포항만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같은 영수증이 전국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부산 자갈치를 보겠습니다. 해삼 한 접시에 7만 원. 가격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과태료 60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제주는 어땠을까요? 갈치구이 한 그릇에 7만 원에서 10만 원. 여행 온 손님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1인분 1만 9천 원짜리 은갈치 조림 정식이 새로 나왔습니다. 늦었지만 떠난 손님을 의식한 변화였습니다. 여수에서는 혼자 온 손님을 홀대했습니다. 결국 1인분 혼밥 식당을 따로 모집해야 했습니다. 울릉도는 더했습니다. 1인분 삼겹살의 절반이 비계였습니다. 손님은 화가 났고 분수가 직접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식당은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지역은 다릅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손님을 한 번으로 보는 순간 그 자리는 비어갔습니다. 이렇게 같은 일이 반복되자 정부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핵심은 바가지 안심 가격제입니다. 숙박업소가 시기별 요금을 미리 신고하게 합니다. 그 요금을 홈페이지와 플랫폼에 공개합니다. 신고한 값보다 더 받으면 제재가 따릅니다. 가격을 안 붙여놓거나 부당한 요금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즉시 영업정지입니다.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손님에게 배상하는 기준도 마련됩니다. 신고 창구도 분명합니다. 국번 없이 120 그리고 1330. 적발되면 행정처분에 더해 세무조사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결과는 따로 있습니다. 손님이 동네를 떠나는 게 아닙니다. 아예 나라를 떠납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제주는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내국인 관광객이 15.3% 줄었습니다. 바로 그 석 달 동안 일본을 찾은 한국인은 312만 명, 등기 기준 사상 최대였습니다. 마침 엔화도 쌌습니다. 도쿄에서 먹고 자는 비용이 제주에서 쓰는 돈과 비슷하거나 더 쌌습니다. 그러니 발길이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그 결과가 관광 수지 적자입니다. 우리가 해외에서 쓴 돈이 외국인이 한국에서 쓴 돈보다 약 100억가 달러나 많았습니다. 바가지 한 번이 손님을 국경 밖으로 떠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음에 여행 가는 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안 당하는 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격표를 확인하세요. 원산지도 함께 봅니다. 값을 안 붙여놓은 가게는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둘째, 결제 전에 총액을 물으세요. 다 먹고 나서 영수증을 보면 늦습니다. 앉기 전에 전부 얼마냐고 묻는 한마디가 지갑을 지킵니다. 셋째, 정찰제 가게와 착한 가격 업소를 찾으세요. 값을 미리 정해둔 곳은 흥정도, 바가지도 없습니다. 넷째, 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이상하면 120이나 1330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한 번이 다음 손님을 지킵니다. 이 네 가지면 충분합니다. 캡처해두고 떠나기 전에 가족과 나눠보세요. 결국 손님이 떠난 자리에는 무엇이 남았을까요? 자,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상인들은 한 끼에서 10,000원을 더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항구 전체의 미래를 내주었습니다. 한 번의 계산은 남았지만 다음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가지의 진짜 청구서였습니다. 신뢰는 그릇과 같습니다. 한 번 깨지면 반값에도 다시 붙지 않습니다. 6천만 원에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던 그 빈 점포가 그 사실을 말없이 증명합니다. 우리는 흔히 길이 도시를 살린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길은 사람을 데려다 줄 뿐입니다. 그 사람의 지갑을 여는 건 결국 신뢰였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서는 누구도 소리치지 않습니다. 손님은 그저 조용히 발길을 돌릴 뿐입니다. 대포항에 먼지 쌓인 수조는 한 항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다음에 갈 그곳은 손님을 한 번으로 볼까요? 아니면 평생으로 볼까요? 그 답이 그 도시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겪은 바가지 경험,
그리고 여기는 정말 정직했다 싶은 추천 지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누군가의 다음 여행을 지켜줍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손님이 떠난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